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루에 지수가 18% 넘게 폭등하더니 어제는 또 5%대 하락세. 이게 뭔가 좀 과열됐다,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지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고 이게 상한가 간 기업이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약간 시장이 이성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시장이 늘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오늘 오시는 데는 덥지 않으셨나요?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나는 게 날씨 때문에 땀 나는 것도 있는데 시장 보면은 이게 땀이 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부하 걸렸던 수급은 분명히 풀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풀리는데 이제 좋게 말하면 풀리는 거지만 이제 반작용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렸을 때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다들 이제 인식하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 5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포모를 통해 가지고 베팅이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투자는 말 그대로 생각을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욕망 또는 남들이 하니까 못 따라갈 것 같은 마음 이런 것들 불안감 같은 것들이 곁들여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투자라기보다는 건 투기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요. 6월 달이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게 불편했었고 그게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지만 어쨌든 저는 얘가 94년 이후에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그런 수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규모로 놓고 봤었을 때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된 거거든요. 전체 시가총액의 60%가 넘는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를 상장시키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중국 상장을 넘어선 행동이고 이렇게 되면은 수급을 그쪽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나머지 섹터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홀짝 게임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그런 변동폭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화의 길을 어떤 식이든 밟아는 가겠지만 정상화의 길을 갈 때쯤 되면은 아마도 지금 베팅하셨던 분들 상당수는 또 증시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투기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투자에 지금 특히나 최근 이제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포모를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너무 오래 계셨으니 이제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생기기까지는 꽤 이사님도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좋다라는 거는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올해도 계속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 전쟁 발발해가지고 주가 급락했을 때가 기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들 오히려 팔고 싶어서 난리치다가 다시 좀 정상화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명분을 막 갖다 붙였죠. 코스피 시가총액 60%지만 영업이익의 70%가 넘는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갖다 붙이기도 했었고 이제 결국 가게 되면 수급이 쏠리는 걸 정당화시키는 논리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연못에는 고래만 살 수 없습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다 같이 공존을 해야지 그게 연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 하나가 살아가지고는 그 존재가 가능하지도 못해요. 번식도 안 돼요. 거기다가 또 나머지 물고기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는 먹이를 다 뺏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물고기는 굶어 죽어요. 그럼 물이 썩습니다. 썩으면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이 큰 거는 알겠지만 그거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가총액이 늘어나야지 이게 다른 것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나가는 상태에서 그쪽으로만 수급이 몰렸던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죠. 근데 그걸 정당화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돌아보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폭락 후에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간밤 증시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증시가 또 사실은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M7 기업들 가운데서 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미국 증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증시 반토막 나는 동안에 미국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또 가는 그런 그림이 네. 나오니까. 근데 그럴 만큼의 기초 체력하고 증시의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레버리지 ETF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이 흔들리는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가 흔들리는 거에 반해서 거기에 ADR 있는데 그게 폭락한다고 해서 미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모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반도체가 쏠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섹터 역시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새삼 느끼는 건데 네. 미국은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자본시장의 역사가 아무래도 사실은 굉장히 길고 또 거기에 맞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죠?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선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규모라든지 체력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저기도 있는데 왜 우리라고 이게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논리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은 뭐 옛날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과세를 매기는데 양도차익 과세를 매기는데 왜 한국은 안 돼?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을 키워나가고 시장의 안정성이 담보가 된 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믿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시장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화돼요. 여기서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를 카피 뜨려고만 했었던 거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여러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금리 전망 그리고 최근에 좀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불확실성이 좀 짙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결국엔 지표를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ISM 제조업 지수에 따른 또 경기 전망이라든지 금리와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연준이 사실은 답안지를 가지고 미리 슬쩍 강의를 해오면서 그죠. 왔었기 때문에 금리 전망이 되게 쉬웠고 연준만 바라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툭 던진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이거 매파적인데? 벌써 의견이 갈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워시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연속적으로 올릴 의사가 있느냐. 연속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를 긴축시키겠다.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강하게 표출하는 건데 지금 워시는 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이상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될 거예요. 지금 물가가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특히 30년물은 5%를 넘어서도 훌쩍 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옛날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물가도 물가지만은 미국채 수요가 그만큼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엔화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엔 공조가 나온 것도 일본이 자꾸 미국 국채를 팔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공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또 달러 약세를 만들기 싫으니까 달러를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유로를 팔아가지고
N을 사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ISM 제조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과 긴축을 5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매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고용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50 이상이면은 확장 단계에 있는 거고 좋은 거고, 떨어지게 되면 그 위축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환경에서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ISM 제조를 시장에서 크게 반응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이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이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론 저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미국 증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지표로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이제 좀 변하다 보니까는 좀 생긴 어떤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략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질문이자 아니면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두 종목에 좀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그래도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각각 종목의 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각각의 차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전에 이제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 거북이 비유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좀 되게 느린데, 일단 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 전환이 좀 이제 쉽지 않다. 워낙에 그룹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운신해왔던 것들 보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그 칩과 관련된 회사고, 결국 가가지고 AI 투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SK는 좀 소통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칩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온리 칩 회사인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확인된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붙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얘기하는 건 좀 지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가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를 2020년 이후로 지금 7년째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 점유율은 뭐 20% 좀 안 되는 선에서 지금 6.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는데, 어찌됐든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된 건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테크 쪽, 그러니까 첨단 쪽으로 붙었을 때는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또 빅테크 수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동률이 100%가 되는 시점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흑자 전환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밸류 재평가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간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닉스보다는 전자일 것 같고. 전자. 근데 좀 속도감이라든지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걸 좀 은근히 즐기신다 그러면 전자보다는 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차별점 이런 것들을 짚고 왔고요.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사실 좀 더워지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더워질 때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조정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더위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좀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사님의 입에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하고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좀 반등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시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전자닉스가 반등하면은 증시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이제 좀 사서 모아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가 정상화되고 그다음 투자하는 환경이 좀 편안해지려면 전자닉스가 바로 또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타 섹터로 좀 분산이 돼가지고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네. 여타 섹터가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 뒤에 전자하고 닉스가 따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이 네. 나왔고. 그 얘기는 결국 가가지고 AI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전자닉스는
지금은 모아놓으시면 괜찮다. 근데 언제가 이렇게 다 재촉할 때는 아직 아니다. 아직 덥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놓을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덥다.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AI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캐펙스 투자를 너무 늘리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겠지만은 수익화를 이제 판단할 핵심 지표들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시면 MS 같은 경우는 FCF가 안 줄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아마존은 사실은 좀 줄었는데 오히려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투자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간 그리고 최소 5년 정도는 개런티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개선을 돈을 회수해가는 기간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밝혔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흐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하고 조금 더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만 해가지고 언제 돈을 뽑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알파벳 역시도 전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돈을 회수하는 기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된 상태인데 계속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회사가 그럼 여기서 포기하겠냐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는 포기하는 순간 기존에 투자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과거에도 그 데이터 센터 초기 사이클 때도 초기 마이너스 났었던 캐시플로우가 정상화되면서부터 전부 회수하고도 남는 수익원이었다라는 걸 검증을 한번 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투자를 멈추기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소버린 AI가 또 남아있고 그죠.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굳이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존이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줄어도 언제부터 다시 회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이사님의 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틈새 전략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